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이걸 쭉 읽어보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좀 벗어난 그런 사유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어서 우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각 사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쯤에 기각을 했는데 어제 4시간 20분 정도의 영장실질심사를 했었죠. 하고 나서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 1시에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때의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그 다음에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법 긴 그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제가 보건대는 여기저기의 비판, 공세 뭐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흔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판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기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발부를 하거나 이런데 여기는 구구절절히 중간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 점. 그 다음에 그 피의자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상당히 후퇴시켰다는 점. 뭐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점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공정, 정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냥 개인이 단순하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와 대통령의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가의 공정기능, 이걸 저해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저하고 판단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해를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한마디로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자,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으로 뭐 꼭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판사가 얘기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가 범죄의 중대성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유재수 씨와 관련한 그 비리 행위는 청와대에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10월 11월에 이미 두세 차례 한 세 차례로 보입니다. 세 차례 조사를 합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조사를 해서 거기서 확인한 것은 바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이러저러한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는 의혹이었고 지금도 현재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자녀 유학비용을 받았다. 그 다음에 미국 왕복 여행권, 여행 비용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골프 접대를 받았다. 부인의 골프채를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지방 출장 가고 어쩌고 할 때 KTX 비용 뭐 이런 거 택시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시켜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봤더니 그 내용에 뭐 미국에 벤츠 2대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러면 이건 미국에 있는 이런 계좌들 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내겠다. 라고 얘기하고서 잠적하고 병가를 내버립니다. 금융위원회에. 여기까지가 한 3차 보고서까지가 됩니다. 3차 중간 보고서를 민정수석한테 냈거든요. 그게 3차 보고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차 보고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수사가 진척될 때마다, 조사가 진척될 때마다 무엇인가가 드러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 2차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뭐 2차 소환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뭐 당초에 얘기했던 것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오히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싶으면 거기서 끝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무혐의 종결 보고서 이런 거 하나 딱 해서 자료에 남겨놓고 철해놓고 그러고서 종결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 특감반의 활동이라는 것은 특감반 활동을 해가면서 특감반원이 이제 맨 최초에 그 인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인지를, 비리 인지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알아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들 표현으로는 이게 물건이 될 것 같아야 위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물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덜컥 보고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간에 이걸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이게 비리 감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 보고서를 내서 이만저만한 누구누구에 관한 비리 감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윗사람이 그걸 읽어보면 이거 비리 감찰을 할 만하다? 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건 근거가 미약해. 이렇게 되면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 용어로 또 킬, 기자들도 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없앤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은 3차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비리가 확인이 돼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단됐다. 4차 보고서에서 중단됐다. 이거를 가지고 여권,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나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나 또는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종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결. 사안이 경미해서 종결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바로 그 당시에 유재수 구속기소 그 공소장에 나오듯이 청와대가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검찰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바로 오늘 새벽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권덕진 부장판사가 유재수를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시켜놓고 그 범행 저지른 사람을 그걸 2017년에 덮어준 사람을 뭐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무슨 모순이냐 하는 점을 그러니까 저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재수가 그 일 중에서 자녀의 유학비용 같은 부분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미국의 금융계좌 그걸 추적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유학비용이 제일 큰 몫인데 그걸 빼고서도 4,950만 원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럼 그 사람은 유재수한테는 중대하고 그걸 덮은 조국 민정수석한테는 중대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모순된다. 일관되지 않다. 똑같은 판사인데 판사가 다르다면 혹시 세계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똑같은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건 일관되지 않다. 그럼 여기에 무슨 고려를 했겠느냐? 조국은 조국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유재수는 유재수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 사람을 차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는 범죄 그 자체로 들여다봐야지 누가 저지르면 중대하고 누가 저지르면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법률가일수록 그런 기준이 일관돼야죠.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범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보인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이걸 기각 사유의 하나로 봤는데 자 어저께 뭐 했죠?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감찰의 중단이 아니고 감찰의 종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봅니다. 거짓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감찰을 종료했으면 최종 보고서를 남겨야 됩니다. 감찰 여기서 끝. 그리고 감찰이 막 비리가 확인돼가는 과정에서 끝내면 그건 종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의 감찰을 거부했다. 그래서 끝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자기 자리를 바로 내놔야 됩니다. 병가도 못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징계받지 않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진했습니다. 그것도 금감위원장, 최종국 금감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승진했습니다. 자, 이게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계속 감찰 종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료가 아닌데, 종료였으면 종료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내고 그거를 뭐 이제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왜냐면 이 사람이 감찰을 거부하니까. 감찰을 거부하면 당연히 자기네들은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강제 수사권이 있는 쪽에 의뢰를 해야죠. 이거는 감찰의 ABC입니다. 자,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종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보인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는 거짓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일관했다. 내지는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 판사조차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 그런데 이것을 기각사유로 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술 내용 및 태도로 볼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죄질도 나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본인이 표현했으면서 진술 내용 및 태도는 불량하다. 그래서 오히려 영장 발부 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기각 사유가 됐다.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거 아니냐? 묘한 줄타기 식의 결론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거는 이 사람 여기서 고려할 사항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이철희 장영대 사건, 그거는 물론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사례가 되지만 임창열 주애란 사건, 그거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에 연루돼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유명 인사와 관련해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경우가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다른 데에서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부부 동시 구속한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굳이 이걸 들이대고 아니 자기는 조국을 영장실질심사 하라고 그랬지 무슨 조국 배우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정 봐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로 들어서 이걸 기각사유의 하나로 넣었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그 동생에 대해서 무슨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처럼 황당한 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서와 상식으로 볼 때 법률이라는 게 상식을 뛰어나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도 결국은 상식에 기초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정말 몰상식한 기준으로 법률적 결정을 내려선 곤란하다. 그래서 이 대목도 저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범죄가 틀림없이 있고 다 소명됐고 그 다음에 그 범행도 나쁘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꼭 구속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판단인데 자 그렇게 따지면 물론 판사는 다릅니다만은 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형을 2심에서 1년 6개월까지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전경련에다가 전화해서 어이 보수단체 좀 지원해주지 라고 해서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전경련 자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게 죄가 큽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친문들의 부탁을 받고 고위공직자인 그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버린 게 더 범죄가 큽니까? 저는 유재수 씨 감찰 중단이 훨씬 더 범죄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실형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되고 실형을 받았는데 그때 그 실형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한 비리 행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우병우 씨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끝까지 다퉜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알지 남들이 너 알았을 거야. 알았을 거야. 아니야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네가 알았다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입증합니까? 우병우가 알았다는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서도 우병우를 구속했습니다. 그런 법원이 이거는 뻔히 있는 거를 중단한 게 명백합니다. 본인도 명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속 안 한다? 형평이 안 맞는다. 판사는 다르지만. 그럼 도대체 법원의 구속 기준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김기춘 사건, 우병우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도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폐청산 시절의 전 정권 그 사람들에 대해 단죄할 때의 기준과 현 정권의 직전 민정수석을 단죄할 때의 기준이 달랐다. 이것은 곧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이런 정무적 판단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비법률가인 제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또 벌어졌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그 다음에 죄질이 나쁘다. 이 점만은 분명하게 밝혔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